모임에 나가면 누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먼저 웃어주고, 누가 부탁하면 실은 내색 한 번 못하고 들어줬다.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나이가 들수록 내 곁에는 고마워하는 사람보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만 남았다. 내가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고, 내가 카톡 보내면 읽고도 답이 없다. 모임에서 내 말은 자꾸 끊기고, 집에 오면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니다. 다만 당신의 배려가 상대에게는 만만함으로 읽히고 있을 뿐이다.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 차이를 모르면 평생 주기만 하다가 정작 받을 것은 무시뿐이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홀로 서는 법을 배웠다. 오늘 그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존중을 받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선을 그어야 하는가? 첫 번째, 내 속을 다 보여주지 마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다. 그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어버리면 누구든 당신의 마당에 들어와 함부로 밟고 다닌다. 많은 사람들이 솔직한 것이 미덕이라고 믿는다.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면 관계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당신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쉽게 본다. 정약용도 유배 초기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다. 그 후로 그는 말을 아끼는 것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의 주변을 보라. 65살 박 씨는 등산 모임에서 늘 솔직했다. 아들이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라고 했고, 딸 내 사위가 요즘 사업이 안 된다고 했다.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빠듯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우리 아들이 35인데 아직도 취업을 못했어요. 딸 내가 요즘 힘든가 봐요. 전화하면 한숨만 쉬더라고요. 박 씨는 그냥 답답한 마음에 꺼낸 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에 늦게 갔더니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다가 박 씨를 보고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박 씨네 집안 이야기가 모임의 안주거리가 되어 있었다. 박 씨가 없는 자리에서 그 집은 참 안 됐어라는 말이 오갔던 것이다. 박 씨는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믿고 털어놓은 이야기가 뒷담화가 될 줄은 몰랐다. 반면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0살인 전직 교사 출신 이 씨다. 이 씨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자기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다. 자식들 근황을 물으면 그냥 잘 지내지 뭐라고만 한다. 손주 자랑을 해도 한두 마디면 끝이다. 힘든 일이 있어도 별일 아니야 라고 넘긴다. 처음에 친구들은 이 씨가 거리감을 둔다고 서운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친구들이 오히려 이 씨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모임에서 이 씨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이 씨 의견을 먼저 물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 속을 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봐. 조금 감춰야 존중받아.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68살 정 씨는 자랑을 좋아했다.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했고 연봉이 얼마인지까지 말했다. 딸이 사는 아파트가 몇 평인지, 사위가 무슨 차를 모는지 모임마다 이야기했다. 우리 아들 연봉이 1억이 넘어요. 딸네 아파트가 50평이에요. 친구들은 겉으로는 대단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다. 그러다 몇 년 후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고 딸내 사위 사업도 힘들어졌다. 정 씨는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어졌다. 그때부터 모임 분위기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정 씨 말에 맞장구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은근히 무시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때 그렇게 자랑하더니라는 말이 뒤에서 돌았다. 정 씨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보여준 것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정약용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유배 초기 그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동정이 아니라 멸시였다. 유백에게 약점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를 더 함부로 대했다. 그 후 정약용은 태도를 바꿨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의관을 정제하고 묵묵히 글만 썼다. 그러자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나의 걱정거리는 30%만 공유하라. 속이 터져도 핵심은 남겨두어라. 둘째, 남의 험담에는 침묵으로 응수하라. 같이 험담하면 당신도 험담의 대상이 된다. 셋째, 질문에는 한 템포 늦게 답하라. 즉답은 가벼워 보인다. 넷째, 자식 자랑은 물어볼 때만 짧게 하라. 먼저 꺼내면 시기를 부른다. 다섯째, 돈 이야기는 입 밖에 꺼내지 마라. 있어도 없어도 화근이 된다. 이런 작은 거리두기가 당신을 지킨다. 정약용은 말은 적을수록 무겁다라 했다. 지금까지 정보의 거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속을 다 보여주면 만만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두 번째, 자식에게 비서가 되지 마라.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헌신이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끝없이 퍼주는 부모는 어른이 아니라 보험이 된다. 필요할 때만 찾고 쓸모가 없어지면 잊히는 존재가 된다. 정약용도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부모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한한 사랑이 무한한 존중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당신의 일상을 보라. 67살 김씨는 매일 아침 아들 집으로 출근한다.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빨래를 돌리고 저녁 반찬까지 준비해 놓는다. 아들 내외가 퇴근하면 그제야 집으로 돌아온다. 어느 날 김씨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식탁에 올렸다. 며느리가 한 젓가락 먹더니 말했다. 어머니, 오늘 반찬이 좀 짜네요.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맙다는 말은 없고 부족한 점만 지적하는 며느리. 아들은 옆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김씨가 엄마 이제 갈게라고 하자 아들이 고개도 안 들고 말했다. 네, 내일도 잘 부탁해요. 김씨는 현관문을 나서며 눈물이 났다. 언제부터 나는 부모가 아니라 파출부가 된 걸까?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살인 전직 간호사 출신 윤씨다. 윤씨도 손주가 태어났을 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윤씨는 조건을 달았다. 일주일에 3번만 갈게. 나머지는 너희가 해결해. 아들 내외는 처음에 서운해했다. 하지만 윤씨는 단호했다. 남은 시간에는 수영을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아들 내외가 윤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윤씨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인사했다. 명절에는 용돈을 챙겼고 생일에는 외식에 초대했다. 윤씨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가면 당연해져. 가끔 가야 고마운 거야. 반면 어떤 분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69살 한 씨는 퇴직금 5천만 원을 아들 전셋값에 보탰다. 아들이 고맙다고 했고 한 씨는 뿌듯했다. 그런데 2년 후 아들이 또 전화했다. 아버지, 애가 이제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좀 빠듯해서요. 한 씨는 또 도왔다. 그 후로도 요청은 계속됐다. 차 바꿀 때, 여행 갈 때, 경조사 있을 때. 한 씨가 이번엔 좀 힘들다고 하자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원망 섞인 말투였다. 도와줄 때는 당연하고 못 도와주면 서운해하는 아들. 한 씨는 뒤늦게 깨달았다. 내가 아들을 도운 게 아니라
아들이 나를 이용한 것이었다고. 정약용도 자식과의 거리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유배지에서 그는 두 아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 편지에는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지 않았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아비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서라는 엄중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정약용은 멀리서 지켜보되 대신 살아주지 않았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자식의 부탁에 3번 중 1번은 거절하라. 매번 들어주면 당연해진다. 둘째, 나의 일정을 자식 일보다 먼저 잡아라. 수영이든 등산이든 내 시간을 지켜라. 셋째, 도움을 줄 때는 기한을 정하라. 이번 달까지만이라고 선을 그어라. 넷째, 돈을 줄 때는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라. 기록을 남기면 함부로 요구하지 못한다. 다섯째, 고맙다는 말이 없으면 다음 도움을 미뤄라. 감사를 가르쳐야 한다. 자식을 사랑하되 거리를 둬라. 정약용은 도움에도 격이 잇따라 했다. 정보의 거리와 도움의 거리를 실천하면 이미 달라진 자신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라. 3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 3번째, 먼저 계산하는 습관을 버려라. 밥값을 먼저 내는 것이 인심이라고 배웠다. 어른이 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임마다 지갑을 먼저 열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먼저 낼수록 고마워하는 사람은 줄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만 늘었다. 지갑을 먼저 여는 것이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다. 오히려 당신을 호구로 만든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선물을 주고받으며 베풀매도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의 모임을 떠올려보라. 72살 최 씨는 등산 모임에서 늘 밥값을 냈다. 산행 후 식당에 가면 다들 신발 끈 묶고 화장실 가고 슬슬 자리를 피했다. 최 씨는 그때마다 내가 낼게라고 했다. 20명 넘는 모임이라 한 번에 30만 원이 넘게 나갔다. 5년을 그렇게 했다. 어느 날 최 씨가 용기를 내서 말했다. 오늘은 각자 내지 않을래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다. 한 회원이 말했다. 최 형, 갑자기 왜 그래? 돈이 아까워졌어? 최 씨는 할 말을 잃었다. 5년간 수백만 원을 쓰고도 돌아온 건 쪼잔하다는 눈빛이었다. 그날 밤 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뭘 위해 그렇게 퍼부은 걸까?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8살인 전직 공무원 출신 송 씨다. 송 씨는 모임에서 절대 먼저 지갑을 열지 않는다. 밥을 먹으면 오늘은 더치페이 할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한다. 회비가 있으면 칼같이 보내고 남이 사면 다음에 꼭 자기가 산다. 처음에 사람들은 송 씨가 좀 각박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송 씨를 더 존중했다. 누구도 송 씨를 만만하게 보지 않았고 송 씨가 한 번 밥을 사면 모두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송 씨는 이렇게 말했다. 맨날 사면 당연해져. 가끔 사야 고마운 거야. 카톡 송금 기능 있잖아. 그거 쓰면 돼. 반면 어떤 분은 다른 결말을 맞았다. 70살 강 씨는 경로당에서 인심이 좋기로 유명했다. 과일이 생기면 나눠주고 명절이면 선물을 돌렸다. 어르신들이 강 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고 강 씨는 뿌듯했다. 그런데 강 씨가 허리를 다쳐 2달간 경로당에 못 나갔다. 병문안 온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단 2명이었다. 평소에 강 씨 과일 받아먹던 사람들은 카톡 한 통 없었다. 강 씨가 다시 경로당에 나갔을 때 누군가 말했다. 왔어? 오늘 과일 없어? 강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람들이 좋아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지갑이었구나.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처음에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눴다.
하지만 받기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후 정약용은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기록하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원칙을 세웠다. 베풀매도 저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모임 밥값은 더치페이를 원칙으로 삼아라. 카톡 송금을 적극 활용하라. 둘째, 내가 3번 샀으면 다음은 상대가 사게 두라. 균형을 맞춰라. 셋째, 선물을 주었는데 답례가 없으면 다음부터는 주지 마라. 일방적 호의는 독이다. 넷째, 돈 쓸 때는 기록을 남겨라. 누구에게 얼마나 썼는지 알아야 멈출 수 있다. 다섯째, 인심과 호구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 진짜 인심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마음을 쓰되 지갑은 닫아라. 정약용은 얘는 주고받음에 잇따라 했다. 여기까지 들으며 아마도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이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이제 4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4번째, 단톡방의 숫자 1에 1이 일비하지 마라. 요즘은 만남보다 카톡이 먼저다. 안부도 카톡, 소식도 카톡, 모임 약속도 단톡방에서 정한다. 그런데 이 작은 화면이 당신의 하루를 흔든다. 내가 보낸 메시지에 답이 없으면 불안하고 일십을 당하면 서운하다. 다른 사람 글에는 답장이 쏟아지는데 내 글만 조용하면 마음이 쓰리다. 하지만 기억하라. 온라인의 반응은 당신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정약용은 남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면 나를 잃는다고 했다. 작은 화면 속 숫자에 당신의 하루를 맡기지 마라. 당신의 휴대폰을 보라. 66살 오 씨는 동창 단톡방에서 열심히 활동한다. 좋은 글귀가 있으면 공유하고 예쁜 꽃 사진을 찍으면 올린다. 그런데 반응이 없다. 오 씨가 올리면 조용하고 다른 친구가 손주 사진을 올리면 너무 귀엽다. 복 받았네라는 답글이 줄줄이 달린다. 어느 날 오 씨가 정성껏 찍은 단풍 사진을 올렸다. 1시간이 지나도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다른 친구가 오늘 뭐 먹을까? 라고 올리자 답글이 10개가 넘게 달렸다. 오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내 글만 무시당하는 걸까? 그날 밤 오 씨는 혼자 울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1살인 전직 교장 출신 임 씨다. 임 씨도 여러 단톡방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임 씨는 알림을 꺼놓았다.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만 확인한다. 답장이 필요한 것만 짧게 답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긴다. 임 씨가 글을 올리는 일은 드물다. 올려도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다. 누가 답글을 달면 고맙고 안 달아도 그러려니 한다. 임 씨는 이렇게 말했다. 단톡방은 그냥 게시판이야.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끝이 없어.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은 직접 전화하거든. 반면 어떤 분은 단톡방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었다. 69살 조 씨는 취미 모임 단톡방의 총무였다. 공지를 올리고 일정을 조율하고 사진을 정리해서 올렸다. 그런데 회원들은 조 씨의 수고를 몰랐다. 공지를 올리면 읽기만 하고 답이 없었다. 확인했으면 답장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누군가 말했다. 총무님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요? 조 씨는 화가 났다. 새벽까지 사진 정리하고 장소 알아보고 회비 관리한 게 나인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예민하다고 말한다. 조 씨는 결국 총무를 그만두었고 모임도 나가지 않게 됐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비슷한 외로움을 겪었다.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서운했다. 하지만 정약용은 깨달았다. 답장을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지 내 가치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그 후로 그는 답장에 연연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글쓰기에만 집중했고 결국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단톡방 알림을 꺼두라. 수시로 확인하면 마음만 흔들린다. 둘째,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라.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라. 셋째, 반응이 없어도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길러라. 내 가치는 거기서 결정되지 않는다. 넷째,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은 전화를 한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라. 다섯째, 단톡방보다 실제 만남에 에너지를 쓰라. 화면 속 인정보다 눈앞의 관계가 진짜다. 작은 화면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정약용은 외물에 흔들리면 중심을 잃는다라 했다. 지금까지 4가지 거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보의 거리, 도움의 거리, 호의의 거리, 감정의 거리. 이것만 지켜도 삶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다. 5번째, 무례한 농담에는 웃음 대신 침묵을 선물하라. 모임에서 누군가 당신을 놀린다. 외모를 가지고 농담하고 나이를 가지고 웃음거리로 만든다. 당신은 분위기 망칠까봐 같이 웃어준다. 속으로는 불쾌한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한다. 하지만 그 웃음이 당신을 더 만만하게 만든다. 한 번 웃어주면 다음에는 더한 농담이 날아온다. 정약용은 침묵은 말보다 강하다고 했다. 무례함에는 웃음이 아니라 침묵으로 응수해야 한다. 당신의 모임을 떠올려보라. 67살 박씨는 동창 모임에서 늘 놀림감이었다. 학창시절 공부를 못했다는 이유로, 키가 작다는 이유로, 대머리라는 이유로 누군가 야, 박씨는 머리가 다 어디 갔어? 라고 하면 다들 웃었고 박씨도 같이 웃었다. 에이, 머리카락이 다 지혜로 갔지 뭐. 박씨는 그렇게 넘겼다. 하지만 집에 오면 기분이 가라앉았다. 왜 나만 맨날 놀림을 당해야 하지? 언제까지 웃어줘야 하지? 박씨는 모임이 다가오면 슬슬 핑계를 대고 빠지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0살인 전직 군인 출신 장씨다. 장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모임에서 누군가 장씨의 나이든 외모를 가지고 농담했다. 장형은 요즘 얼굴이 더 쪼글쪼글해졌네. 건포도 같아. 사람들이 웃었다. 하지만 장씨는 웃지 않았다. 말을 멈추고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다. 3초, 5초. 아무 말 없이 눈만 마주쳤다. 분위기가 싸해졌다. 농담을 던진 사람이 머쓱해하며 말했다. 아, 농담인데 왜 그래? 장씨는 여전히 웃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 후로 아무도 장씨에게 외모 농담을 하지 않았다. 장씨의 침묵이 보이지 않는 선을 그은 것이다. 장씨는 이렇게 말했다. 웃어주면 또 해. 한 번만 안 웃어주면 끝이야. 반면 어떤 분은 끝까지 웃어주다가 상처만 쌓았다. 68살 권씨는 경로당에서 인기가 좋았다. 늘 웃고 누가 놀려도 받아쳤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선을 넘었다. 권씨는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굽실거려. 그러니까 집에서도 무시당하지. 사람들이 웃었다. 권씨도 습관처럼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눈물이 났다. 집에 와서 혼자 펑펑 울었다. 내가 왜 저런 말까지 웃으며 들어야 하지? 권씨는 그 후로 경로당에 잘 나가지 않게 됐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무시와 조롱을 겪었다. 강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지역 아전들은 유배 온 죄인을 우습게 봤다. 말을 함부로 하고 심부름을 시키려 했다. 하지만 정약용은 반응하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비굴해지지도 않았다. 대신 의관을 정제하고 꼿꼿이 앉아 책만 읽었다. 그 묵묵한 태도에 아전들은 점점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침묵과 품위가 그의 무기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무례한 농담에는 웃지 마라. 표정을 지우고 가만히 있어라. 둘째, 3초간 눈을 마주쳐라.
그 침묵이 상대를 멈추게 한다. 셋째, 굳이 받아칠 필요 없다. 조용히 다른 행동을 하라. 차를 마시거나 자리를 옮겨라. 넷째, 그런 말은 별로야라고 짧게 말해도 된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다. 다섯째, 분위기를 망칠까 걱정하지 마라. 당신의 존엄이 분위기보다 중요하다. 웃음으로 넘기지 마라. 정약용은 품위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 했다. 지금까지 5가지 거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보의 거리, 도움의 거리, 호의의 거리, 감정의 거리, 언어의 거리.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다. 6번째,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라.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평생을 애썼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참았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내 감정은 무시하고, 내 시간은 남에게 내주고, 내 마음은 뒷전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말하겠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세상 모두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 반대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귀하게 본다. 당신의 하루를 보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하는가?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남편 걱정. 정작 나는 없다. 밥을 먹을 때도 맛있는 건 남 주고 남은 건 내가 먹는다. 옷을 살 때도 내 옷보다 자식 옷, 손주 옷을 먼저 산다. 나는 뭐 아무거나 입어도 돼. 나는 뭐 대충 먹어도 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당신이 스스로를 대충 대하니까 남들도 당신을 대충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3살인 전직 간호사 출신 문 씨다. 문 씨는 5년 전부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혼자 외식을 한다. 괜찮은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걸 시킨다.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을 위해 옷을 산다. 비싼 것이 아니라도 마음에 드는 걸 고른다. 처음에 자식들이 말했다. 엄마, 혼자 뭘 그렇게 다녀요? 문 씨는 대답했다. 나도 나를 대접해야지. 누가 대접해주겠어?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문 씨가 자신을 챙기기 시작하자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부탁하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절의 용돈도 더 챙겼다. 문 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문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남들도 나를 귀하게 보더라고. 반면 어떤 분은 평생 자신을 뒷전에 두었다. 71살 서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자신은 항상 마지막이었다. 아플 때도 참았고 힘들 때도 내색 안 했다. 그런데 정작 서 씨가 크게 아팠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담담했다. 엄마는 원래 잘 버티시잖아요. 서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평생 참아온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았구나.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18년의 긴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제자를 가르쳤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일과를 지켰다.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주변의 존경을 이끌어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 10분이라도 좋다. 둘째, 한 달에 한 번은 나를 위해 돈을 써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셋째, 나는 아무거나라는 말을 버려라.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넷째,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라.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다섯째, 거울을 보며 말하라.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라. 정약용은 자존이 모든 존중의 시작이라 했다. 이제 당신은 존중받는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첫째, 내 속을 다 보여주지 마라. 둘째, 자식에게 비서가 되지 마라. 셋째, 먼저 계산하는 습관을 버려라. 넷째, 단톡방 반응에 흔들리지 마라. 다섯째, 무례한 농담에 웃어주지 마라. 여섯째,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라.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꿈은 접어두었다. 남들 눈치 보며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참고 또 참으며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도 된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한 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대신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라. 선을 긋는 것은 냉정한 게 아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았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겼기에 세상도 그를 귀하게 기억한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보라. 그리고 말하라.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를 낮추면 세상이 밟고 지나가고 스스로를 높이면 세상이 우러러본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대접하라. 그것이 진짜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